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대비 실전 모의고사 문제풀이 들어갑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1회차의 사회복지조사론입니다. 1교시의 두 번째 영역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1교시에서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이 조금 더 점수 맞기는 더 수월하고 조사 방법론은 좀 점수 맞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최근의 기출문제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조사 방법론이 좀 쉽게 나온 적도 있어요. 그래서 합격률이 훅 올라간 적도 있는데 사회복지조사론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개념 정리를 잘 하시면 됩니다. 26번 문제부터 들어갑니다. 이번 시간에는 38번 문제까지입니다. 자, 욕구조사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자, 옳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시험에 다 나왔던 것들이네요. 델파이 방법이나 명목집단 기법이나 초점집단 인터뷰, 그 다음에 주요 정보 제공자 조사, 그 다음에 지역사회 공개 토론회, 일명 포럼이라 하죠. 다 시험에 나왔던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개념 정리를 잘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예측하고자 하는 문제가 있으면 지역 주민들의 견해를 종합하고 정리하는 일련의 절차가 아니라 델파이 방법은 전문가들에게 묻는 겁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전문가들의 합의점을 도출하는 것이죠. 그래서 1번 지문이 틀렸습니다. 명목집단기법은 개인은 다른 사람 앞에서 행동을 하되, 자, 이게 중요한 거죠. 상호작용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을 조성한다. 자,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앞에 있으면 이제 개인이 여기에서 거수를 한다라고 하는 거, 이게 다수결이거든요. 그래서 행동을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인 토론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상호작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집중적 토론은 일어나지 않는다,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해결해야 될 문제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해결 방안을 나열하는 방법인데, 맞습니다. 명목집단 기법을 노미널 그룹 테크닉이라고 해서 NGT라 하고, 이것은 소집단 의사결정 투표 방법이라고도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다수결은 투표하는 거 아닙니까? 의사결정을 위해서. 그래서 투표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 이것을 의사결정 소집단 투표 방법이라고도 하고 소집단 의사결정 투표 방법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바로 명목집단 기법의 유사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3번 지문은 이제 초점 집단 인터뷰라 하는데요. 포커스 그룹 인터뷰라고 해서 FGI라고 합니다. 많이 하죠. FGI 많이 하는데, 이 NGT와 FGI의 차이점 뭐냐면, 공통점부터 말씀드릴까요? 공통점은 소집단이다, 이거예요. 소집단. 여기도 그룹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참가자들 사이에 상호작용이 이루어짐으로 라고 했어요. 이루어진다는 것은 집중적인 토론을 한다는 거네요. 그래서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집중 토론을 하는 겁니다. 소집단원들끼리 집중 토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명목집단 기법과의 차이점은 집중적인 토론을 하지 않느냐 또는 하느냐, 그 차이점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요 정보 제공자 조사는요, 제가 이론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사회에는 토박이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이제 의견을 묻는 건데요. 지역사회 전반적 문제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일명 지역사회 토박이라고 해요.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주요 정보 제공자 조사가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자, 첫 번째 시트에서 답은 나왔습니다. 1번이 잘못된 거죠. 그 다음에 5번 들어갑니다. 지역사회 공개 토론회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포럼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욕구조사자가 공개적인 모임을 주선하겠죠. 거기에서 이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거예요. 조사자가 지역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개적인 모임을 주선하여,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공개적인 모임을 주선하여 이 모임에서 논의되는 지역사회 욕구나 문제를 파악하는 방법이 바로 지역사회 포럼, 지역사회 공개 토론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26번 문제는 욕구조사의 문제였습니다. 우리 시험에 조사 방법론에서도 나오고 다른 지역사회 복지 이런 데서도 출제할 수 있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27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이거는 이제 표집 방법에 대한 건데요. 지역 사회복지조사의 표집 방법으로 표집 방법과 개념 연결로 옳은 것은입니다. 자, 여기가 박스가 두 개가 있죠. 보기 1이 있고 보기 2가 있어요.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여기 있는 개념을 보기 2에 연결해야 되는 거예요. 모 집단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2개 이상의 동질적인 계층으로 구분한답니다. 자, 모 집단이 있으면 2개 이상의 그룹, A그룹, B그룹, C그룹 이렇게 할게요. 3개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안에는 다 동질이죠. 그래서 2개 이상의 동질적인 계층, 2개 이상의 동질적인 계층으로 나누고 각 계층별로 무작위로 뽑는답니다. 이 그림 연상하세요. 이게 바로 층화 표집입니다. 층화 표집은 유층 표집이라고도 합니다. 첫 번째 해결했고요. 각 계층별로 무작위로 뽑는다. 그러니까 확률 표집에 있을 거 아닙니까? 랜덤으로 뽑는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거는 확률 표집 중에 층화 표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을 보면 추출된 부분 계층에서만 무작위로 표본을 추출한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집락이 있습니다. A 집락, B 집락, C 집락이 있는데 여기서 2개를 뽑겠습니다. 랜덤으로. 자, 랜덤으로 뽑았고 여기 랜덤으로 뽑았습니다. 자, 여기는 추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다시 보면 추출된 부분 계층에서만 무작위로 표본을 수출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안에 또 뭐가 있겠어요? 부분 계층이 있겠죠. 하이 집락이 쭉쭉쭉 있겠죠. 여기 하이 집락이 쭉쭉쭉 있겠죠. 여기서 또 2개 이상을 뭐로 뽑아요? 랜덤으로 뽑아요. 자, 랜덤으로 뽑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있는 것들을 조사하는 것이죠. 이 그림이 뭐예요? 네, 집락 조사입니다. 집락 표집입니다. 집락 표집 방법. 이 2가지의 차이점은 뭐냐면 여기는 모든 부분 계층에서 뽑는 거예요. 모든 부분 계층에 다 뽑는 거고요. 각각에서. 이거는 이제 뽑히지 않는 것은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신경 쓰지 않고 추출된 것에서만 우리가 뽑아가는 거죠. 그러게 바로 이제 집락 표집이 됩니다. 연구자가 특수한 모집단의 구성원을, 여기가 중요하죠. 전부 파악하고 있지 못할 때 적합한 표집 방법은 누적 표집이죠. 눈덩이 표집이라고도 하죠. 눈덩이 표집이라고도 한다. 자,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특수한 모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성폭력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나 아동학대 경험이 있는 사람들, 아동학대를 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특수한 모집단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구성원을 찾기가 힘들죠. 그럴 때 우리가 이제 누적, 소개받아서 한 분 샘플링, 추천받아서 한 분 샘플링, 이런 식으로 해서 나아가는 게 누적 표집입니다. 첫 번째 요소는 반드시 무작위로 뽑아라 라고 했네요. 그러면 이거는 확률 표집 중에 있는 거잖아요. 자, 첫 번째 요소를 3이라고 합시다. 자, 1번부터 1000번까지 리스트에서 3이 뽑혔습니다. 첫 번째 요소를 랜덤으로 뽑았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목록 자체에 일정한 주기성을 가지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집단의 목록이 있으면 일정한 주기가 있다. 그러면 K가 클 때, K가 표집 간격인데 K가 클 때 여기 안에 만약에 K가 50이라면 여기가 10이잖아요. 그럼 50을 점핑하게 되면은 60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50을 점핑하게 되면 110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11번에서부터서 59번까지의 일정한 주기가 있다면 이 사람들이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일정한 주기성이 만약에 목록에 있다면 그러면 10번과 60번과 이게 110번이죠. 110번인데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만 뽑히게 돼서 표본의 대표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목록 자체에 모집단의 목록 자체에 일정한 주기성을 가지고 있지 않고 자연스럽게 목록이 배열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 골고루 뽑힐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계통 표집이에요. 계통 계층 체계 표집이라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무작위로 선정했다 그랬으니까 확률 표집 중에 하나잖아요. 확률 표집은 단, 층, 집, 개, 확률입니다. 확률 표집의 암기법을 가르쳐 드렸잖아요. 확률 표집의 암기법은 단순 무작위 표집, 층화 표집, 직납 표집, 계통 표집이에요. 그렇게 해서 4가지를 아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정리 다 했습니다. 기억은 층화 표집, 니은은 집락 표집, 디귿은 누적 표집, 그 다음에 리을은 계통 표집입니다. 자, 그러면 연결하면은 5번 B, C, A, D가 입니다. B, C, A, D 맞죠?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28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사회복지조사 설계 등의 내용인데 옳은 것을 고른 것은입니다. 이것도 개념이죠. 델파이 방법은 앞에서 했었고요. 실험 디자인, 단일 사례 연구, 패널 조사가 있습니다. 박스형의 문제. 자, 기억을 볼게요. 수차례 반복, 이게 중요한 거죠. 반복되는 우편 설문, 이거 중요한 거죠. 통해 집단 참여자, 이 집단 참여자가 아까 말씀드렸던 전문가들입니다. 자, 전문가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른 참여자의 견해를 공유한 상태에서, 왜요? 네, 반복하니까. 자, 회수를 해가지고 다시 보내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른 참여자들의 견해를 공유한 상태에서 자신의 의견을 수정해 나가는 것을 허용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합의점이 도출되는 거죠. 전문가들의 합의점이 도출되는 방법이 델파이 방법이에요. 델파이 방법은 한 번 하는 게 아닙니다.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에요. 우편 설문으로 인해서 익명성이 보장되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조사자라면, 델파이 조사자라면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1번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몇 %가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2번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몇 %가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빈도 분석을 통해서 다시 보내줍니다. 저한테 회신해 준 분들한테 다시 보내서 의견을 다시 받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 자신의 의견을 수정해 나가고 끝내는 어떠한 퀘스천 마크의 합의점이 하나씩 나오게 하는 방법이죠. 실험 디자인은 인과관계 검증에 유리한 높은 내적 타당성을 갖는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실험 설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실험 디자인은 인과관계 규명이 목적이에요. 실험 설계는 원인과 결과를 보고자 하는 인과관계 규명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인과관계 검증에 유리한 것이 내적 타당도잖아요. 내적 타당도의 개념이 뭐예요? 인과관계를 검증하는 거예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끼친 거냐? 라고 판단하는 것이 바로 인과관계 아닙니까? 그러한 것을 보는 것이 내적 타당도라고 한다고요. 그러면 인과관계 검증이 되면 이 내적 타당도는 높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높은 내적 타당성을 갖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일 사례 연구는 사례가 하나예요. 넘버는 1이다. 그래서 단일한 사례를 대상으로, 이게 중요한 거죠. 개입의 효과성을 측정하는 게 목적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어떠한 사례가 있는데 그 사례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했어요. 그러면 그 프로그램이 효과가 있었냐라고 하는 것을 시각적으로 분석해보고, 그 다음에 임상적으로 분석해보고, 이론적으로 분석해보고, 통계적으로 분석해보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바로 단일 사례 연구입니다. 자, 여기 유용하지만 불명확한 미래 사건에 대한 예측 도구로서는 유용성이 낮다라고 했어요. 자, 왜 그러냐면 미래 사건에 대한 예측 도구는 뭐냐면 일반화. 이럴 것이다 라고 하는 일반화거든요. 그 일반화가 바로 한계가 된다 이거예요. 일반화가 한계가 된다. 유용성이 낮다 그랬잖아요. 왜 그럴까요? 사례가 하나니까. 단일 사례니까. 단일 사례이므로 일반화는 한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것도 맞습니다. 패널 조사입니다. 패널 조사는 종단 조사 중에 하나입니다. 장기간에 걸쳐 쭉 조사하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제가 5년간 조사했다 합시다. 그러면 대상자를 바꾸지 않는 겁니다. 그게 바로 패널 조사죠. 동일한 대상을 일정한 시차에 두고 추적 조사. 맞나요? 네, 맞네요. 동일한 대상이라 했으니까 맞습니다. 즉 장기간에 걸쳐 조사하는 건 맞나요? 네, 맞습니다. 횡단이 아니고 종단이라고 그랬죠. 종단 조사 방법에는 동년배, 코호트 조사가 있고요. 경향 조사, 추세 조사가 있고요. 마지막에 패널 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기억, 니은, 디귿이 맞습니다. 개념 잘 정리하세요. 개념만 잘 정리하면 시험장에서 점수 잘 받을 수 있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29번 문제는 내적 타당도의 위험 요인, 저해 요인의 개념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이것도 개념이네요. 자,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들 들어갑니다. 성장 요인, 역사 요인, 통계적 외기, 검사 요인, 선택의 편의, 선발 요인이 있습니다. 자, 이거 외에도 플러스 상실 요인이란 게 있어요. 상실 요인이 있고, 그 다음에 개입의 확산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개입의 확산. 이 개입의 확산을 일명 모방 효과라고 합니다. 자, 모방 효과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동의어 들어갑니다. 성장 요인은 성숙 요인이 됩니다. 성장 요인은 성숙 요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역사 요인은 여기다 쓸게요. 우연한 사건.
우연한 사건, 그 다음에 외부 사건이라고 합니다. 우연한 사건, 외부 사건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검사 요인이 있는데, 검사 요인은 놔두죠. 우선 선택의 편의는 선발 요인이라고 써드렸네요. 자, 우리가 이제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 중에 상실 요인이라고 한 것이 있다. 개입의 확산, 모방 효과라고 하는 것이 있다. 지금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도구 요인이라는 것도 있어요. 도구 요인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자, 1번 들어갑니다. 시간의 경과 또는 시간의 흐름 때문에 발생하는 조사 대상의 신체나 어떤 심리적인 특성의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시간의 흐름. 이게 성장 요인이죠. 뭐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아이들이에요. 아이들을 6개월 동안 운동 프로그램을 해봤더니 운동 프로그램에 의해서 신체가 커졌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6개월 동안 자연스럽게 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의 흐름이 바로 영향을 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성장 성숙 요인 개념 맞습니다. 자, 역사 요인은 여기서 중요한 것이 여기 통제 불가능한 사건, 그래서 우연한 사건, 외부 사건이라고도 한다고요. 자, 조사 기간 중에 연구자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일어난 통제 불가능한 사건으로 결과 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 이런 것들이 있다면 역사 요인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것도 사례 들어드리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제가 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을 해봤습니다. 6개월 동안 해봤는데 결과를 보니까 스트레스가 쭉 떨어졌어요. 처음보다. 그럼 이거는 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의 영향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끝날 때 즈음에 학교에서 축제가 있었습니다. 이 축제 때 아이들이 참여해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나요, 없나요? 있죠. 그래서 이거는 축제의 영향이다. 프로그램의 영향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이 역사 요인입니다. 자, 통계적 회귀입니다. 중요한 게 이거죠. 극단적 측정값입니다. 극단적 측정값을 갖는 사례들을 다시 측정할 때, 자, 나오는 힌트가 평균값을 회귀하여 처음과 같은 극단적 측정값을 나타낼 확률이 낮아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돼요. 자, 극단적 측정값이 어디예요? 여기하고 여기죠. 오케이. 평균이 어디예요? 여기가 평균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사례를 재측정할 때 평균 지점으로 회귀하는 경향이 있다. 평균 지점에 회귀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1등은 좀이라도 떨어질 확률이 있고 꼴등은 조금이라도 올라갈 확률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제 평균 지점을 회귀한다 해서 회귀, 통계적 회귀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 부분까지 보세요. 처음과 같은 극단적 측정값을 나타낼 확률이 어떻게 된다고요? 낮아진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평균적으로 돌아가니까. 맞습니다. 검사 요인입니다. 프로그램 실시 전과 실시 후에 이게 결정적 힌트. 다른 검사를 하는 경우에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결과에 영향을 받는 거, 이게 도구 요인이죠. 이건 도구 요인이에요. 도구 요인. 검사 요인 아니라고요. 그럼 검사 요인은 뭐예요? 그렇죠. 검사 요인은 사전 검사하고 사후 검사제가 같은 거예요. 같을 때. 자, 같으면 사전 검사의 20문항과 사후 검사의 20문항 내용이 똑같다니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 뭐예요? 프로그램을 하겠죠. 프로그램 하고 나서 사후 검사하면 점수가 올라가죠. 왜? 앞에와 똑같으니까. 그래서 친숙도가 높아져서 점수가 올라간다니까요. 앞에와 검사가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것이 검사 요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검사 요인은 이거예요. 같을 때 나타나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건 다른 검사일 때는 도구 요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네 번째 탈락. 5번은 선택의 편입니다. 선발 요인이라 하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좀 치우쳐서 선발을 잘못했다 라고 하는 겁니다. 표본을 잘못 선택했다는 거예요. 변수들 간의 예상치 않은 관계가 나타나거나 실험 집단과 통집단 사이에 이미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 독립변수의 영향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자, 실험 집단하고 통제 집단하고 이제 구분해서 쭉쭉 배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배치를 할 때 무작위 배치를 하잖아요. 무작위 랜덤으로 배치를 해야 맞아요. 자, 이게 올바른 방법이거든요. 근데 실험 집단은 프로그램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통제 집단은 프로그램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실험 집단에는 자원자들 또는 지원자들이라고 하죠. 자, 지원자들로 포함을 시켰어요. 얼마나 동기가 많이 부여돼 있겠습니까? 지원자들이니까. 근데 여기는 지원 안 한 사람들.
여기는 지원을 안 한 사람들. 안 한 사람들. 둘로 구성했어요. 그럼 지원 안 했으면 동기가 형성돼 있지 않겠죠. 여기는 이미 동기가 형성돼 있고 여기는 동기가 형성 안 돼 있고 그러면 당연히 이 두 집단의 차이가 크게 나타날 거다. 그래서 이미 차이가 존재했어요. 그래서 독립변수의 영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경우 이럴 때가 바로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표본을 잘못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선발을 잘못했다 그래서 선발 요인, 표본이 한쪽으로 치우쳤다 그래서 선발의 편의, 선택의 편의라고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자, 30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사회복지조사 등과 관련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다. 자, 대입 면접조사입니다. 면접조사인데, 이거 틀렸죠? 높은 응답의 타당성이죠. 높은 응답의 타당성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우편조사보다는 대면 면접조사가 훨씬 더 정확한 응답을 얻을 수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기 응답의 타당성은 정확도를 말하는 거예요. 타당도는 정확도니까. 그래서 응답의 정확성은 훨씬 더 우편조사보다는 면접조사가 높다. 질적조사네요. 현상학적 인식론에 근거한 실증주의 아니죠. 질적조사니까 해석주의죠. 질적조사는 해석주의고 실증주의는 양이에요. 실증주의는 양적조사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인과관계 추론 조건이 있습니다. 시간적 우선성,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보다 앞에 와야 돼요. 공변성, 독립변수가 변하면 종속변수도 변해야 돼요. 가외변인의 도입이 아니라 가외변인은 배제해야죠. 가외변인, 외생변수를 말합니다. 외생변수가 도입되면 안 되죠. 외생변수는 통제해야 돼요. 자, 같은 말, 외생변수의 통제. 마지막 부분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델파이법.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다겠나요? 일회적이라 했나요? 아니요. 반복적이라 했어요. 자, 그리고 조사자가 통제된 피드백을 하죠. 통제된 환류로 합의점 도출하는 겁니다. 여기 한 군데만 틀렸네요. 반복해서 조사자가 통제하면서 컨트롤하면서 피드백을 주고받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내용 분석. 이게 옳다는 건데 다양한 의사소통의 메시지 내용을 객관적, 수량적으로 분류합니까? 네, 맞습니다. 단어면 단어, 주제면 주제, 문단이면 문단 이런 식으로 해서 객관적, 수량적으로 의사소통 메시지의 내용을 분류합니다. 이게 바로 양적 분류죠. 양적 분석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일정 기준에 입각해서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조사 방법이 내용 분석입니다. 그런데요, 다양한 의사소통 메시지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질적 자료잖아요. 그죠? 그래서 질적 자료를 양쪽으로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용 분석은 질적인 분석과 양적인 분석이 같이 이루어지는 거죠. 질적 분석과 양적 분석을 병행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내용 분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양한 의사소통의 메시지, 대표적으로 연설문이잖아요. 대통령의 연설문은 질적 자료입니다. 그 질적 자료를 쭉 보면서 어떠한 분석 단위에 따라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단어면 단어, 주제면 주제, 문단이면 문단 이러한 식으로 이제 정해요. 조사 연구자가 정해서 거기에 맞게 수량화, 객관화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5번이 답입니다. 내용 분석도 한 문제 정도 출제되니까 잘 알아두시고 이거는 해마다 나오니까요. 기출문제에서 내용 분석만 톡톡 골라서 풀어보면 거의 모든 문제 풀 수 있습니다. 나올 것은 다 나왔으니까. 31번 문제는 쉽습니다. 사회복지조사 연구 과정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입니다. 자, 먼저 문제 인식, 문제 설정을 하겠죠. 자, 그 다음에 가설을 설정하는데 가설 설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가설 설정을 써보겠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까지만 있는데 자, 첫 번째 문제 설정을 했어요. 지금 여기에 없는 것이 가설 설정이에요. 가설 설정. 자, 가설 설정한 다음에 뭐 들어가요? 네, 조사 설계 들어가겠죠. 조사 디자인 들어갑니다. 여기다 쓰겠습니다. 조사 디자인 들어갑니다. 조사 설계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들어가죠? 네, 자료 수집 들어가야 되죠. 자료 수집 들어갑니다. 자, 자료 수집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뭐 하죠? 네, 자료 처리 분석하겠죠. 자료 처리 분석하겠죠. 자료 분석이라고만 쓰겠습니다. 자료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자, 결과 해석하고 뭐 한다?
보고서 작성한다. 보고서 작성만 쓰겠습니다. 자, 원래는 이렇게죠. 6단계로 정리가 되는데 지금 요 하나만 지금 여기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5번은 미음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 니은, 기억, 리을, 디귿, 미음입니다. 가설 설정은 문제 설정과 문제인식과 조사 설계 사이에 둡니다. 자, 32번 문제 들어갑니다. 32번 문제는 박스를 주고 어떤 거냐 찾는 겁니다. 다음과 같은 특성을 모두 나타내는 연구 유형은 뭐냐라고 했어요. 자, 제가 키워드 잡아볼게요. 자료의 분석은 경험 당시의 상황과 경험이 발생하는 과정에 대한 기술, 디스크립션에서 시작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점만 보고 말씀하세요. 양적 분석이에요? 질적 분석이에요? 질적 분석이죠. 경험을 보는 것이다. 디스크립션 한다라고 했으니까 이거 질적 연구구나. 눈치챘죠? 오케이. 자, 조사 연구 질적 아니에요. 메타 연구 질적 아니에요. 연구한 것을 다시 연구한 것이 메타 분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메타 분석은 되게 양적에서 많이 쓰고 있고요. 실험 연구도 아니죠. 문헌 연구도 아니죠. 자, 이게 뭐예요? 현상학적 연구가 답이겠네. 그죠? 현상학적 연구. 문헌 연구는 우리가 양적으로도 할 수 있고 질적으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문헌 연구는. 양적인 부분을 연구하면은 그건 양적 분석이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두 번째. 연구자는 오염되지 않는 관점을 갖기 위해서 기존의 관점이나 가정을 끊임없이 점검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오염되지 않은 관점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연구자가 주관적으로 어떠한 관점을 쭉 가져가는데 바깥쪽에서 막 뭐가 들어오면 오염될 수 있거든요. 그 관점이. 그래서 있는 기존의 연구자의 관점이나 가정을 끊임없이 점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연구자의 주관적 분석의 엄격성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질적 연구는 이게 필요하잖아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연구 참여자, 뭐 대상자라고도 하지만 질적 연구에서는 참여자라고 그래요. 연구 참여자 선발은 연구 주제와 관련된 직접 경험과 경험의 표현 능력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주제를 잡았어요. 질적 연구 주제를 잡았는데 경험을 보려고 하는데 참여자가 그 경험이 없다. 그러면 이거는 현상학적 연구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험적인 부분을 보는 것이 바로 이제 현상학적 연구이기 때문에 연구 참여자 선발도 그것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답은 5번이죠. 현상학적 연구가 질적 연구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더라고요. 보면 질적 연구 동향 분석이라는 것을 학회지에 많이 올리거든요. 그러면은 현상학적 연구가 정말 많아요. 이 현상학적 연구는 인간의 어떤 경험의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인간의 경험의 의미를 찾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인간의 경험의 의미를 찾는 건데, 우리가 살다 보면 삶의 경험이 아주 다양하게 많습니다. 다문화 가정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경험들이나 결혼 이민자들이 하는 경험이요. 그 다음에 이주 노동자들이 하는 경험도 있을 것이고 노숙인 생활의 경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참여 관찰을 하면서 그 사람들의 경험의 의미를 도출해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현상학적 연구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았죠? 거기에서 어떤 철학적인 관점이 있는가, 거기서 어떤 철학적 의미가 있는가, 그런 것들을 찾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33번 문제는 기억과 니은의 블랭크에 들어갈 건데요. 타당도를 보는 것 같아요. 그죠? 타당도. 자, 첫 번째 기억 블랭크 타당도를 평가할 때 가장 기본적인 질문은 검사를 구성하는 문항들이 관심의 대상인 영역의 대표적인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느냐? 자, 그럼 한마디로 말하면 검사 문항이 대표적이냐라고 하는 거죠. 자, 결정적 힌트가 이거예요. 해당 영역의 전문가들에 의해서 검증받는데요. 그럼 이건 내용 타당도 아닙니까? 내용 타당도는 전문가의 판단이 중요한 거니까요. 딱 떨어져요. 그 다음에 반면 니은 블랭크의 결과는 이론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밝혀진 외부적 기준, 이게 결정적 힌트예요. 이것과의 통계적 상관에 의해서 수치화된다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외부적 기준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공인된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미래의 것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외부적 기준이 공인된 것이면 동시타당도가 될 것이고 미래의 것이면 예측타당도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싸잡아서 뭐라고 하죠? 네, 기존 타당도 또는 뭐예요? 준거 타당도라 하잖아요. 기존 타당도, 준거 타당도라고 한다고요. 그럼 다 뭐 다 나왔네요. 자, 여기 내용 있고요. 그 다음에 준거 관련 타당도. 답은 4번이네요. 그쵸? 자, 34번 문제 들어갑니다. 질적연구에 해당되는 것을 쭉 했어요. 최근에 질적연구 방법이 시험에 잘 나와서 질적연구 방법에 대한 부분들을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문화기술지 연구 질적연구입니다. 현상학적 연구 질적연구고, 해석학적 연구 질적연구고, 행위연구 질적연구고, 사례연구도 질적연구가 됩니다. 자, 1번 들어갑니다. 문화기술지 연구는 이게 중요한 거죠. 상이한 문화의 사회 구성원들이 사회 현상에 대처하는 방식에 대한 연구에 유용하다라고 했습니다. 문화기술지, 우리가 이제 여기서 문화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디스크립션이 되는데, 자,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어떤 상이한 문화의 사회 구성원들이 있다. 그 사람들이 이제 현상에 대처하는 방식을 쓰는 것이죠. 뭐, 어떤, 원주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원주민들한테 이제 찾아가서 그 원주민들의, 우리가 TV 보면은 원주민들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많이 있잖아요. 예, 이러한 것들이 문화기술지 연구에 쓸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현상학적 연구는 사람들에 대한 상세한 기술을 통하여 이것도 디스크립션, 인간의 아까 말씀드렸던 경험을 검토하는 것이 현상학적 연구다. 그래서 현상학적 연구는 경험, 체험 이런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가 돼요. 맞습니다. 자, 해석학적 연구는 문헌과 서면으로 전달된 의미를 해석하는 연구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보통 문헌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고 서면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우리가 질적 자료라고 하잖아요. 이걸 질적 자료라고 한다고요. 그러면 질적 자료의 의미를 우리가 뭐 한다? 해석해 보는 연구가 해석학적 연구예요. 그래서 질적 연구는 해석주의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행위 연구인데 행위 연구는 이 행위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행위자들이 동일한 관점에서 상황을 이해하고 그 상황을 변화시켜야 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했는데, 자, 여기가 틀렸어요. 여러분, 행위 연구는 인간의 행위가 다 똑같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독특한 면이 있고 다양한 측면이 있고 고유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고유한 관점에서 그래야 돼요. 행위자들이 고유한 관점에서 자신의 어떤 개별적 관점에서라고 해도 돼요. 상황을 이해를 하고 그 상황을 변화시켜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행위 연구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되셨죠? 여기가 틀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례 연구는 이게 중요한 거죠. 특정 사례입니다. 그래서 소수 사례라고 봐요. 소수 사례를 중심으로 종합적 기술과 분석을 중심으로 한다라고 했어요. 여기서의 기술은 또 뭐겠어요? 예, 디스크립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한 가족의 사례를 치료 사례를 연구한다면 우리가 이제 질적 사례 연구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사례 연구 앞에 다 이런 걸 많이 쓰죠. 질적 사례 연구 이런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사례 연구는 질적 연구에 포함되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은 4번입니다. 34번 문제 해결했고요. 35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5번 문제는 다음 연구에서 이거네요. 이거 목적이 폭력적 게임이 공격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이 연구에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척도를 옳게 짝지어진 것은입니다. 그러면 이게 독립변수예요. 이게 독립변수. 폭력적 게임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종속변수입니다. 공격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니까요.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그린다면 자, 폭력적 게임이 독립변수가 되고 그 다음에 공격적 행동이 종속변수가 돼요. 이런 그림이에요. 자, 설계를 보겠습니다. 비폭력적 게임 제공 집단을 통제 집단으로 한 통제 집단 전후 검사 설계를 합니다. 우리가 그랬죠. 실험 설계는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게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통제 집단 전후 비교 검사 설계를 한다는 것인데요. 자, 폭력 또는 비폭력 게임 직후에 옆방에 있는 경쟁자와 버튼을 빨리 누르기 과제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봐보세요. 비폭력적 게임 제공 집단을 통제 집단으로 설정했다라고 했죠. 그럼 폭력적 게임은요? 이건 실험 집단이 되겠죠. 공격적 행동의 측정입니다. 요거 중요하겠죠. 버튼 빨리 누르기 과제에서 참가자가 경쟁자를 이겼을 때
경쟁자에게 가로 소음 충격을 가하는 시간입니다. 이것으로 공격적 행동을 측정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폭력적 게임의 독립 변수는 어떻게 우리가 설정했냐면 폭력적 게임을 하는 실험 집단과 비폭력적 게임을 제공하는 통제 집단으로 구분했습니다. 아, 그러면 이거 두 가지로 구분했네요. 그쵸? 독립 변수를 두 개로 구분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명명, 척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척도라고 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공격적 행동을 어떻게 했다고요? 소음 충격을 가하는 시간. 소음 충격을 가하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공격적 행동이 심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이거예요. 시간. 이 시간이라고 하는 거, 세크라고 하잖아요. 몇 분, 몇 시 이런 것들은 다 비율 척도예요. 비율 척도, 무게, 길이, 시간 이런 것들은 다 비율 척도거든요. 자, 답은 해결했죠? 5번입니다. 명명 척도, 비율 척도 이렇게 답을 처리하시면 됩니다. 명명 척도는 분류하는 게 목적이에요. 분류. 그러니까 폭력적 게임과 비폭력적 게임으로 분류를 했잖아요. 분류했으니까 명명 척도가 맞는 것이고 시간은 비율 척도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간단해요. 36번 문제 들어갑니다. 혼합 연구 방법 문제도 잘 나오더라고요. 옳은 것을 고른 것은입니다. 대개 혼합 연구는 양과 질을 혼합하는 거예요. 또는 질과 양을 혼합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혼합적 연구 방법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첫 번째 혼합 연구 방법의 설계 유형 중 하나인 삼각 검증 설계에서는 양적 자료와 질적 자료를 동시에 수집한다라고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맞아요. 자,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삼각 검증 설계 이코르 양적 플러스 질적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에 수집합니다. 동시 수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단일 연구 방법과 비교했을 때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들까요? 많이 들겠죠. 많이 든다 그래야죠. 당연히 한 가지 방법을 더 하는데. 자, 그 다음에 질적 자료와 양적 자료의 가중치는 항상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 아닙니다. 연구 방법에 따라 달라요. 자, 내재적 설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내재적 설계는 하나의 연구 방법을 다른 방법이 보완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보완적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른 연구 방법이 보완적 역할을 하는 거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양적 설계를 주로 하는데 질적으로 보완할 수 있을 것이고, 내가 질적으로 하는데 양적인 방법으로 보완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해되죠? 이게 내재적 설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순차적 설계가 있어요. 순차적 설계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순서대로.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나중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나중에 이렇게 하고 이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비중은 똑같아요. 비중은 똑같은데 말 그대로 순차적으로 하는 거죠. 질적인 방법을 먼저 하고 양적인 방법을 나중에, 양적인 방법을 먼저 하고 질적인 방법을 나중에 하는 방법이 이제 순차적인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크게 이제 삼각검증, 내재적 설계, 순차적 설계 이렇게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수집하는 것이 삼각검증이고요. 이건 동시는 아닌지 아시죠? 이게 1번 타자, 이게 2번 타자. 이게 1번 타자, 이게 2번 타자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뭐냐면 이게 주가 되고 이게 부가 돼요. 이게 주가 되고 이게 부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내재적 설계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보완적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질적 자료와 양적 자료의 가중치는 항상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기억 하나 맞네요. 답은 1번입니다. 37번 문제 들어갑니다. 윤리와 연관된 건데요. 연구자가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에게 사전 동의를 구해야 되는 것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고지된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들으셨죠? 자발적인 고지된 동의. 자발적인 고지된 동의. 자, informed consent라 하는데요. 자발적인 고지된 동의에 해당되지 않는 거.
연구의 목적은 무엇이고 예상되는 기관과 절차는 어떻게 됩니다? 고지하고 동의받아야 됩니다. 연구 참여하거나 중간에 그만둘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지하고 동의받아야 됩니다. 비밀보장의 한계, 비밀보장도 되긴 되지만 이럴 때는 비밀보장의 한계가 있습니다 라고 고지하고 동의받아야 됩니다. 연구 참여에 대한 보상도 고지하고 동의받아야 됩니다. 연구 가설 검증을 위한 구체적인 통계 분석 방법은 이거 동의받을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건 연구자의 재량입니다. 연구자가 어떤 통계 방법을 쓸 것인가를 연구자가 고민하는 겁니다. 답은 5번입니다. 하실 수 있겠죠? 자, 이제 38번 문제 들어갑니다. 38번 문제는 다음 관련에 들어갈 사회복지 프로그램 평가 유형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입니다. 우리 시험에 평가조사도 시험에 나와요. 26번이 욕구조사였다면 이 문제는 평가조사에서 잘 나오는 겁니다. 첫 번째, 프로그램 진행 중에 한답니다. 원활하고 성공적인 프로그램 수행되도록 문제점을 찾아내고 이게 결정적인 힌트. 수정 보완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거 Formative Evaluation, 형성평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자, 니은입니다. 프로그램 종결 후에 합니다. 연역적 객관적인 방법으로 프로그램이 달성하고자 했던 목표를 잘 성취했는가 여부를 보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이거는 정확히 말하면 목표를 잘 성취했냐라고 했으니까 효과성 평가가 되는데요. 효과성 평가는 총괄 평가 중에 하나입니다. 효과성 평가는 효율성 평가와 함께 총괄 평가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총괄 평가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평가를 끊어요. 평가를 차후에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는 평가다. 평가에 대한 평가다. 평가에 대한 평가로 표현되기도 한다. 메타 이밸류에이션, 메타 평가가 되겠습니다. 자, 답 해결했죠? 형성, 총괄, 그 다음에 메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형성, 총괄, 메타. 답은 5번이 됩니다.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38번 문제 진행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12문제 보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 다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